오늘은 그림책 선정 기준인데요. 그림책을 어떻게 선정하는가는 사실 상당히 어렵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리한 것도 이게 최근 일 정도로 그림책이야 뭐 누구나 다 많이 봤으니까. 그래도 워낙 많아가지고 그림책 워낙 많아서 동화도 많지만 그림책 훨씬 더 많은가? 하여튼 그래서 참 어려운 편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나름대로 뭐 이렇게 이런 게 괜찮고 아니고 뭐 이런 거 있죠. 아무래도 지금 본 거나 예전에 본 것 중에서 이런 거 참 괜찮다 이런 게 있고, 아니면 이건 남들이 괜찮다 그러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것들 하나 있을까요? 아니 계속 뭔가 불편했다 이런 것들이지 뭐. 뭔가 불편하다. 저는 뭐 남자니까 페미니즘 어떤 한계가 있는 것도 있고요. 좀 착한 아이 저도 상당히 싫어하는데, 제 기조는 우리 수업도 그렇고 기조는 그걸 가르치지는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고민하다가 의문 갖게끔만 시키는 거예요. 의문 가져서 본인이 그거를 다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이고, 이것이 어떤 가치로 가르치는 것 자체가 애들이 받아들일까? 애들이 뭐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어떤 학교라든가 대중매체를 통해서 애들한테 그런 게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부모 영향보다 훨씬 더 강하게 들어간 거라서 그거를 수업은 특히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것이 먹힐까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 어렸을 때. 그러다가 이제 특히 수업은 특히 그런데 그러지 말고 의문을 갖게 생각을 하게끔 하면 언젠가 자기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을까. 그런 어떤 희망 같은 거 이런 것 쪽으로 해서 그런 것이 문제라는 걸 내가 직접 얘기하지 않고 애들이 찾는 힘을 기르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물론 저도 그림책 중에서 어떤 것들은 안 읽히려고 피해요. 저 아프리카 안녕 같은 건 거의 교재를 안 써요. 저런 건 안 쓰는 쪽으로 빼는 건데, 저건 이제 더 심한 형태, 저건 제국주의 시각이 상당히 강하게 반영된 거라 번역 자체도 더 심해요. 아프리카 안녕 원제목은 아프리카 안녕은 아니거든요. 호기심 많은 조지예요. 근데 저걸 저렇게까지 할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도 초기에 어대연도 저걸 추천서로 올렸다가 그 다음에 뺐는데, 노골적인 거는 교재 자체로 안 쓰지만 거꾸로 저는 종이봉지 같은 것도 잘 안 써요. 전 그게 아이들한테 먹힐까라는 생각을 많이 들어요.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 페미니즘 그쪽 남녀 부분은 특히 또 융심리 쪽에서는 그걸 너무나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참 애매해요. 계모 부분도 상징적으로 해석을 또 하니까 옛날 얘기는 특히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 얘기하고 그림 창작 동화는 좀 성격이 다르다고 보는데, 옛날 얘기 자체는 수많은 대작을 통해서 다양한 시각이 숨어 있다고 보는 거고요. 이런 창작 동화는 특히 최근일수록은 어느 한두 입장일 가능성이 많아서 그런데 그림책은 특히 글하 그림하고 같이 있으면서 그것이 약간 다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림도 그림대로 하는 게 있거든요. 그림이 주로 그림을 보는 시점, 거기 보면 시점 보는 사람이고 화자의 목소리는 말하는 사람을 구별하는데, 소설에서는 이 구분이 약간 추상적이지만 그림책에서는 글이 주로 화자 목소리를 전달하고 그림은 주로 시점을 전하는 게 상당히 그림하고 글하고 다른 것. 그림은 약간 전지적 작가 입장으로 많이 보여주거든요. 전체를 보여주는 성향이 강하고요. 그리고 명백히 그림은 누가 나를 보는가, 주인공을 보는 게 있죠. 근데 글은 여전히 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상당히 애매해. 그 밑에 보면 대부분의 그림책이 어린이의 관점을 흉내내거나 사용하는데, 이렇게 그림에 나타난 어린이 관점과 글에 나타난 어른의 교훈적이나 반어 소설이 그림책에서 가장 의미 있는 긴장을 유발시킨다. 그림 서사에서는 어린이 시점을 사용한 책들이 글에서는 외부 화제의 목소리를 통해 독자에게 어떻게 어른의 이들을 강요에 대한 수준을 맞추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림하고 글하고 보는 시각이 다른 것 때문에 상당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일본으로 가면 그림하고 글이 약간 이게 참 애매해요. 모순되는 게 좋은데, 물론 모순이 어긋나는 건 그림책의 완성도가 떨어지니까 문제가 되죠. 근데 그렇다고 일치 반영, 일치 대응 보완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 여기 보면요, 뭐냐면 글과 그림이 서로의 빈자를 완전히 채워버린다면 독자가 상상할 여지는 없어져 독자는 좀 수동적이 된다. 만약 글과 그림에서 남겨둔 빈자리가 동일하거나 전혀 빈자리 없던 것도 마찬가지다. 첫 번째 경우는 보완적, 두 번째는 대응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글과 그림의 정보를 교대로 제공하거나 어떤 식으로 이 두 가지가 서로 모순될 경우 독자는 이를 다양하게 읽고 해석한다. 이런.
일단 그림과 글의 관계에서 약간의 어긋나는 거, 물론 얼만큼 어긋나냐가 문제죠. 많이 어긋난다면 문제가 되지만 어느 정도 어긋나지 않고 대응하는 거. 근데 문제는 애들은 되게 일치나 대응 같은 걸 좋아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하철이나 그 병관이 시리즈 이거를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애들이. 이거는 거의 그대로 일치하는 거에다가 이제 어른의 교훈을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거짓말하니까 나중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걸 좋아한다고 할 때 이걸 애들이 왜 좋아할까? 가장 단순한 거는 그 어른들이 연속곡 좋아하는 거랑 같은 거죠, 뭐. 너무 지쳤을 때 쉰다는 의미잖아요. 그럼 애들도 그래서 좋아할까? 애들은 기본적으로 상상하는 거 이런 걸 애들이 좋아하거든요. 상상적인 거 좋아하는데 그림이 우스워서 좋아하나? 왜 좋아하지? 하여튼 상당히 좋아해요. 아까 말한 대로 그런 것도 그렇죠.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른들이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잔소리하게 얘기하는 교훈들이 애들한테 상당히 추상적이에요. 애들은 생각보다 그걸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거든요. 이를테면 거짓말 하지 말라든가 약속을 지켜야 한다든가라는 게 사실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걸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분위기상으로 알았어 그러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그런 거를 풀어주기 때문에 좋다 하는 게 제 생각이긴 해요. 그것이 말하는 게 뭔지, 그리고 거짓말하면 안 좋다라는 것이 왜 안 좋은 건지는 동화나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알려주는 성향은 있어요. 그 대신에 그걸 자주 봐서. 그래서 좋아하나? 왜 좋아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떨 것 같아요? 왜 그런 걸 좋아할까? 저희 아들은 물어보니까 이 나오는 캐릭터에서 뭔가 동질감, 뭐 세세한 설명에 뭐 지원이가 뭐를 뭐 자전거 타기를 좋아하고 뭐 짜장면, 피자 뭐 시리즈 보면 막 그런 게 나오는데 전체적인 맥락보다 그 그림이 재밌고 얘가 나갔고 약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평균적인 아이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책 자체가 그렇게 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큰데들 얘기로 보면 한편으로는 튀고 싶으면서 한편으로는 튀기를 싫어하는 거 그대로 있거든요. 가장 평균적이었을 때 안심이 될 수는 있겠죠. 뭔가 드러나지 않은 경우 나가 혹시 이상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 책을 통해서 나 같은 사람이 여전히 있구나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는 조금만 확대하면 저는 외톨이나 이런 걸 그린 그림도 여전히 똑같아요. 똑같이 거기에 동일시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사실적이거나 거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들을 좋아하는 거를 참 모르겠어요. 왜 좋아하는지. 근데 이런 거는 잘 안 읽히려고 하거든요. 몇 권 사놔서 계속 치울까 말까 하다가 하고는 있는데 두어 번보다 또 안 보는 것 같긴 해서 보긴 하는데 저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왜 문제가 있는지는 좀 따져봐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요. 근데 아이들은 좋아해.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 그리고 글과 그림 거의 똑같은 거, 그걸 좋아한다. 애들 같으면은, 큰 애들은 똑같은 거는 지루하죠. 지루하고 오히려 판타지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판타지도 좋아하지만 현실 그대로 그린 걸 좋아한다. 그는 애들이 아직 현실 이것을 잘 소화가 안 돼서 그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들긴 하는데, 그렇다면 한편으로는 책을 많이 봐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 애들이 현실에서 자기 경험을 표현하고 이런 걸 더 못해서 그럴지도 사실 몰라. 그걸 친구들하고 말로 하거나 뭘 자꾸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간접적으로 거짓말 같은 것도 당연히 애들끼리 겪으면서 거기서 문제가 일어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상태여서 그러나 하여튼 명시험 어떻게 생각해? 그림이 일단 애니메이션 그림 같은 그런 애니메이션 그렇죠. 느낌이어가지고 애들한테 익숙한 그림인 게 좀 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애니메이션 그런 일상들 얘기니까 자기하고 좀 음, 편하게 음, 읽는 거 음, 아닐까 생각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편하게 따라가면 되니까 생각 안 해야 되는 거. 편하게 쭉 읽고 그렇게 반복해서 보는 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한두 번 보는데 음, 음. 그 다음에 막 또 찾아서 꺼내서 보고 이런 그림책은 아닌 그래? 느낌이 약간 있거든요. 단어는 거기는 그렇더라고요. 거긴 많이 봤으니까 그럴 거야 아마. 아니 수준이 저는 높으니까 그게 아니고 그럴 이 거 아닐까? 책을 사지는 않았어요. 근데 학교에서 워낙에 그리고 이 그림을 그린 이 지원이와 병관이죠. 음, 지원이와 병관 시리즈가 워낙 인기가 있어가지고 이 그림을 그린 작가가 또 이런 류의 책을 냈어요 시리즈로. 음, 근데 그거를 학교에서 그 막 사가지고 추천 도서로 애들이 막 해놓으니까 다나가 많이 빌려와서 보긴 보던데 그게 오히려 근데 저희 아들은 이거를 유치원 때까지, 그러니까 학교 8살 초까지는 보고 그 이후로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유치원 그 주변 애들도 보니까 유치원 때 음. 그러니까 자기 얘기긴 한데 조금은 큰 그 또래 실제로는 얘기로 경험하지 경험하지 못했을 때 더 재밌게 계란이 이것도 무서운 거네. 이런 일이 있고 놀이터에서 뭐 밤에 그 거짓 뭐 그런 거 하는 것도 안 해본 거지. 그러다가 자기가 이제 다 해보니까 이제 별로 아, 재미없다. 그리고 저는 애들. 이게 그 엄마가 좋아하는 그림책인 것 같다. 그럴 수는 있어요. 예. 그래서 엄마들이 많이 권하거든요. 엄마들이 그러니까 전체적이죠. 뭐 노출 전설의 빈도가 연재. 높으니까 좋아하는 그것도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음, 생각도 약간 해요. 선생님이나 뭐 엄마 이런 사람들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원이 병강이 꼭 읽히고 싶어하고 뭐 이렇게 읽는 걸 자랑스러워하고 이러니까 그리고 전설이 수준이니까. 그게 엄마의 느낌이 이제 아이한테 가면 내가 이걸 읽는 게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그런 것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착한 애 쪽 따지면 되게 불편하겠네. 근데 지호도 어렸을 때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요. 근데 지호, 그러니까 여기 뭐 맥락 이런 거보다 그 진짜 짜잘짜잘한 캐릭터들 이렇게 장난치고 막 그런 부분에서 좀 재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그렇긴 하지만, 그래, 전반적인 내용이 어느 정도 바탕이 되니까, 받침이 되니까 그럴 테니까. 뭐 어쨌든 결국은 좋은 쪽으로 끝나지. 예, 예, 예. 착한 형태로 가는 거잖아. 애들도 착한 아이 형태로 안 가면 되게 불편해요. 아, 그러긴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편안하죠, 사실. 그럴 수는 있죠. 예. 착한 애에서 벗어나는 건 대단히 어려운, 힘든 거죠. 그래서 하여튼 저는 권하는 거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 약간의 차이가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건데, 여기서 보면 괴물들이 사는 나라는 워낙 잘 썼다고 하는데 차이 나는 게 이런 형태예요. 가장 예를 드는 게 맥스가 괴물날에 배를 대서 괴물들은 무서운 소리로 으르렁대고 무서운 이빨을 부득 깔고 무서운 눈알을 뒤웃대고 무서운 발톱을 세어 보였어. 이건 보면 애들이 상상할 수 있는 거랑 이거 보는 거랑 전혀 느낌이 달라요. 이거는 귀여운 개구쟁이 같은 건데 이 말잘은 엄청 무섭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 두 개 약간의 차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재밌다는 거거든요. 이런 글하고 그림하고 약간의 차이. 글을 쓸 때 이제 아이들이 글을 좀 다양하게 생각하는. 으렁대고 무서운 이빨 부득 깔고 해서 이 통상적인 이미지와 다른 이미지가 나타나가지고 글자를 다양하게 볼 수 있다는 거, 이런 거거든요. 이 좋은 그림책들은 되게 우리가 스테레오타입처럼 어떤 그림이건 이미지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의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고를 확장시킨다고 보는 거죠. 아이들이, 저는 그것도 여전히 지쳐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편안한 걸 좋아하는 것,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내가 읽는 것, 그것도 당연히 필요하긴 한데 현실이 여전히 아이들한테 힘드니까. 근데 그거는 현실에서 풀어야 될 문제고, 책은 현실 다음 단계로 봤을 때 현실에서 어떤 스테레오타입으로 통념화되는 거,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 있는 게 책으로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은 건 현실에서 그걸 겪고 표현하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게 안 돼서 그런 거 아닌가. 근데 하여튼 그런 쪽을 좀 이렇게 봅니다. 약간 다른 형태. 그 전에 일단 아이들 기준으로 보면 그 아이들이 경험한 거를 반복하는 거, 그거를 경험을 글자나 그림으로 보는 거, 내가 비슷한 경험을 또는 내가 나중에 겪을 만한 걸 하는 거는 그거는 글하고 삶하고 관계예요. 근데 실은 요즘 애들한테 필요한 거는 그 조놀터가 그러는데 남의 글이나 글을 보고서 이해하려고 그러면 내가 겪은 그 경험을 그만큼 말로 풀어낼 수 있어요. 글은 아무래도 상징이니까 내 경험을 몸으로 경험한 거를 글로 풀을 수 있어야지 남이 글로 쓴 걸 그만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예전 사람이지만 이호철 선생님이라고 글쓰기 애들 지도 제일 잘한 사람 봤을 때 애들이 글 쓴 거를 보고서 애를 불러가지고 이런 장면이 어떤 건지 네가 몸으로 표현을 해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몸으로 표현을 하면 그걸 받아서 더 표현하게 시킨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쓰라 그래요. 내가 겪은 거를 말로 표현을 한다면 굳이 사실동화는 필요 없을지도 모르죠. 근데 애들 안 했으니까 보는 건데, 그래도 여전히 내 경험을 표현하지 않고 남의 경험을 보는 거는 반복해서 보더라도 한계는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린 그게 지금 안 되는 상태라서 이런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거나 글과 그림이 그대로 일치하는 걸
애들이 재밌게 볼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여전히 내가 경험을 겪고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 더 필요할 것이고 그런 전제라면 그 다음 단계는 그렇게 표현하는 어떤 언어나 그림의 전형적인 성격을 조금 벗어나게끔 하는 게 글이나 그림, 책의 역할 아니냐 그런 점을 좀 봤죠. 그러니까 저는 어긋나는 걸 좋아하고 그대로 반영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 물론 애들이 체험이나 이런 거를 표현할 기회가 없는 거는 마찬가지긴 한데 그래도 그 체험을 표현을 못했다고 해도 책까지 그렇게 본다고 했을 때 애들은 사실 단순해지거나 어른들이 얘기한 통념에 그대로 갇혀버릴 가능성이 많다. 여전히 글자나 이런 것들의 한계를 익혀야 되는 거니까 한계를 그래서 그런 거를 초점을 둬서 그림하고 글자가 조금 어긋나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주 세게 어긋나는 게 이제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이는데 그런 거죠. 뭐 셜리야 물가에 가지마 이래가지고 뭐 왼쪽 페이지에서는 엄마랑 아빠가 이제 신문이랑 보면서 애한테 관심 없으면서 계속 얌전히 놀아 그러고 오른쪽에서 아이가 해적들하고 한판 싸움을 벌이는데 그것이 상상인지 뭔지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하게끔 나오지만 그렇게 완전히 어긋나는 것도 있는데 그건 쉽진 않죠. 그런 그림은. 근데 하여튼 그 정도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가 전 좋다고 많이 보고요. 그거는 소설과 비슷할 정도로 인물의 성격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브루트와 스핑키 같으면은 재밌는 게 브루트와 스핑키인가? 브루트와 스핑키 맨 처음에 보면 재밌는 게 화가 났는데 왜 화가 난지 표현이 안 돼 있죠. 그쵸? 어른들은 화가 났으면 왜 화가 난지 이유를 알아야지만 풀 거라 생각하는데 거긴 그게 없어요. 윌리엄 스테이가 이제 그런 점에서 애들 심리를 잘한다고 보는 건데 화난 이유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또 화가 났어. 우리는 화가 난 그때 시점에서의 어떤 행동을 주로 보는데 애는 약간 누적됐기 때문에 그 순간에 폭발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화났을 때 그때 행동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서서히 누적되면서 애가 이제 내가 풀어야겠다는 생각을 할 때 그걸 풀 때 이제 마지막에 새벽에 와서 좀 환상이죠. 그렇게 애가 음식을 이렇게 쫙 차려놓는 게 가능하지 않으니까. 근데 하여튼 음식을 쫙 차려놨고 이제 풀어지는 걸 보면서 아이들이 주인공을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주인공 걔가 고집이 세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라 그럴까 뒤가 무르다고 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그림이나 글 친구들이 잘해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자기가 그걸 반전하기 위해서 음식을 차린 거를 글자로만 봤으면은 아이들 생각으로 아이가 차렸을 때 기껏해야 뭐 이렇게 겠죠. 그쵸? 과자나 뭐 이 정도겠죠. 근데 거기 그림에 보면 큰 상에 뭐 온갖 음식이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글하고 그림하고 다른 형태고 그런 걸 통해서 아이의 성격이나 이런 걸 다르게 볼 수밖에 없죠. 조그맣게 차린 거랑 크게 차린 건 저는 느낌이 다른 거니까 좀 다른 측면을 보여주는 거가 좋다.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여전히 그림하고 글은 그 화자, 시선, 관점, 주인공 등 되게 복잡해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같은 거가 소설로 봤을 때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면 주인공이 누구예요? 영웅이죠. 그렇죠? 영웅이야. 영웅인데 우리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그러면 화자의 성격이 강해요. 그렇죠? 화자 경험은 화자는 한병태죠. 한병태가 나가 되고 우리는 그러면 한병태는 그 반에서 외톨이여서 애매하긴 한데 그때 직접적으로는 반 친구들이지만 간접적으로는 한병태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애들이죠. 그 다음에 영웅은 엄석대인데 주제를 어떤 일이 있어도 불의는 꺾인다라는 식으로 보면 그건 6학년 담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숨어있는 시선은 6학년 담임이에요. 교사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게 이제 그런 형태인데 그 소설에서도 그렇게 나타나는 데다가 걷다가 그림으로 보면 그림을 바라본 시점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상당히 어려워서 이건 마리아 니콜라에바가 쓴 건데 그 아프리카 안녕 갖고서 길게 설명한 걸로 보고서 화자 시선 이런 걸 좀 얘기를 해볼게요. 들어보세요. 41년에 인쇄된 원판은 다음 세 문장은 글의 서술적 시점을 왜곡한다. 그는 아주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에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답니다. 아주 호기심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는 아주 행복했어요 라는 문장은 상충된 관점을 보인다. 그것은 주인공이 내면에 초점을 맞춘 시점이 될 수도 있고 조지는 그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했다. 전지적 시점이 될 수도 있고 나는 조지가 행복하다는 것을 안다. 화자의 객관적 추론일 수도 있다. 나는 조지가 행복하다고 믿는다. 이런 게 세 가지 다 있대. 그는 아주 행복했어요. 이런 말이. 또 한 가지 호기심이 많다는 것도 그런데 하여튼 그래서 나중에 개정판에서는
그는 착하고 작은 원숭이였고 항상 호기심이 아주 많았습니다라고 수정되었다. 그래서 분명하게 전지적이며 설교적인 시점을 취한다. 이렇게 바꿨고요. 그럼 여기서 다음 장에서 조지는 어떤 아저씨를 보았습니다. 그건 고클에 나온 거예요. 조지는 보았어요라고 그러면 이 부분은 등장인물의 축자적 시점을 나타낸다. 독자는 조지의 시점을 공유하면서 등장인물과 함께 노란색의 커다란 책모자를 쓴 남자를 본다. 조지는 어떤 아저씨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는 거죠. 그림의 시각적 시점은 이와 상반된다. 독자는 멀리에서 조지를 보고 있는 노란 책모자 차림의 그 남자의 시점을 공유한다. 그림은 다음 문장인 그 남자도 조지를 보았습니다. 일치한다. 그러니까 어느 날 조지는 어떤 아저씨를 보았습니다. 그 아저씨는 크고 노란 밀짚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를 바꾸는 형태가 상당히 이게 바꾸는 거죠. 그렇죠? 상당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책모자를 쓴 남자는 힘과 지식을 나타낸 소지품인 총, 카메라, 쌍안경 등을 지니고 있다. 추측하건대 어른인 전지적 화자는 세련된 도시민을 상징하는 어른 남자를 설명함으로써 표지에서 초점을 맞추었던 어린이 캐릭터로부터 시점을 이동한다. 또 그는 참 귀여운 꼬마 원숭이로구나. 집에 데려갔으면 좋겠다. 라는 문장을 통해 독자는 그 남자의 내적 시점과 그의 생각을 즉시 공유하게 된다. 그의 생각을 공유함으로써 독자는 원숭이를 사로잡으려는 그 남자의 계획 역시 눈치채게 된다. 즉 독자는 방금 전 원숭이와 동일시했던 데서 이제 문명화된 어른의 편에 서게 되는 것이다. 아이 시점에서 금방 어른 시점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생각보다 많아요. 이건 복잡하긴 한데 하여튼 적어도 그래서는 주어로 많이 보면 되고요. 주어가 누구 주어냐에 따라서 가는 거. 그림은 이제 바라본 시선에. 그래서는 이건 좀 심하지만 그래서는 아이 시점으로 쓰기는 건 많아요. 근데 문제는 그림을 아이를 자꾸 보여주면 이런 아이를 보면 아이가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얘를 보는 거죠. 그렇죠? 어긋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로 주인공 화자 시선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그림을 누가 보느냐에서 생각보다 우리는 어린이 책이라고 하면서 어른 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순간 의식을 잘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어른들이 어른 시각으로 해서 일단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는 어른으로 동일시하면서 애를 바라보는 거거든요. 어린이 책이라고 애가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는 아이를 대상으로 내가 책을 읽어주는 거기 때문에 내 생각이 들어가 있어서 아이를 자꾸 대상화시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거가 있고요. 그런 쪽으로 주로 많이 해요. 교훈적인 얘기를 많이 하려고 그래요. 저는 김상옥이라는 사람의 춘천 교대 교수인데, 근데 이 사람 책을 많이 보거든요. 전 문학이 전공이 아니어서 어떤 사람들 많이 보는데, 여기 보면 초등학교 선생들하고 그림책 공부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책을 한 권 짧은 글을 써가지고 이걸 썼어요. 근데 김상옥 교수는 교수에서 그러나 나름대로 괜찮은데 이것도 역시 아니면 그림책으로 그런가 그림책 보니까 여전히 어떤 교훈적이거나 가르치고 싶은 욕구가 너무나 강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왜 그럴까 할 정도로 여기 보면 두 번째 페이지 밑에 부분에 그렇지만 그림책을 가르침의 수단이나 계기로 생각한다면 이런 문제들은 심각해집니다. 많은 작가나 학부모, 심지어 비평가들도 아이들의 삶보다 사회 문제를 다룬 내용을 선호합니다. 돼지책이나 미친 개 같은 이야기를 읽고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설명을 하고 싶어 합니다. 설사 그것이 우리 사회의 잘못된 통념을 비판한 책이라고 해도 분명한 해석이 존재하거나 한 가지 해석을 강요하는 책이 아이들에게 바람직할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특히 내포 독자를 염두에 두고 쓴 책들이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대부분 능숙한 독자라고 할 수 없으니까요. 우리 가족 같은 게 이제 이런 것들 짱 같은 것이 우리나라 최근에 이제 좋은 그림책으로 알려져 있어요. 짱 같은 거 보면 이게 이제 일제시대 무슨 시예요. 학생이 썼는가 뭐 이런 시라는 건데 시는 간단해요. 뜰 앞에서 쨍아가 죽었습니다. 곽꽃 나무 밑에 죽었습니다. 개미들이 장사를 지내준다고 작은 개미 앞뒤 서서 발을 맞추고 왕개미는 뒤에서 딸랑딸랑 가을볕이 따뜻히 비초이는데 쨍아 장례 행렬이 길게 갑니다. 요걸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여기 이제 얽히고 설켜 살아가는 모든 생명에게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꽃이 나무가 피다 이런 거거든요. 전 이런 거 보고서 이렇게 나고 죽고 먹고 먹히는 보편적 자연 법칙을 장례라는 문화 의례로 풀어낸
천정철 시인의 눈이 새롭습니다. 이러면서 이거를 애들한테 이걸 시키나 난 이게 이런 게 괜찮을까? 이쁜데요, 그림? 그림은 이쁘지. 그러니까 어른들의 시각에서 그림이 이쁜 거 하고 죽음, 삶과 죽음의 이렇게 순환 같은 거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 하고 난 그게 상당히 시인이 시를 써서 그림과는 다르죠. 시는 또 다르니까.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전 동화도 그렇고 아이들을 마치 이런 거죠. 애벌레를 나비의 전 단계로 봐가지고 애벌레 삶은 나비가 되기 위한 과정으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이제 조금 더 빨리 그럼 이해하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제 끌어당기는 거거든요. 근데 동물의 세계에서도 실제로 애벌레나 이런 것들은 애벌레로서의 할 일이 있는 거고 심지어는 애벌레가 더 성체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는 경우가 꽤나 많다. 그런 애벌레들이 많다는 거다. 성체는 거의 생식만 하고 먹는 것도 안 하고 그냥 죽고 애벌레로 삶 자체가 많은 경우 봤을 때 그거는 다르다. 애벌레는 애벌레의 삶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전 그래서 그 꽃들에게 희망을 이런 책을 별로 안 좋아해요. 너무 한쪽으로만 해석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아이로서의 삶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른이 되기 위한 전 단계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꾸 이제 아이가 보던 세상이나 아이식의 시각은 냅두고 어른들이 보는 걸 빨리 이해를 하고 빨리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쪽이 사고방식이 되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교육에도 일반적인 거는 다 애벌레는 나비가 되기 위한 단계로 보는 게 주고 진화론 이런 데 다 그렇고 소수 입장들이 이제 애벌레 그 스티븐 제이 굴드 같은 데는 열심히 그런 연구해가지고 애벌레가 성체보다 훨씬 더 많은 활동을 한다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달고 있는 대표적인 게 매미잖아요. 매미가 애벌레로 7년 살고 나와서는 한 달도 못 살죠 아마. 그렇게 사는데 그것을 7년 동안을 그걸 준비 단계로 볼 필요가 있느냐. 그거 자체가 삶이지 뭐. 그것도 삶인데. 그리고 애들도 어쩌면은 그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죽음이라서 추상적이지만 이거는 아주 구체적이죠. 이거는 그거 사람 사는 얘기니까 우리 가족입니다. 그런 거야. 우리 가족입니다. 우리 가족입니다. 이렇게 4명이 있습니다. 그래. 아빠 할머니 오셨어요. 택시 아저씨가 돈 많이 달래요. 할머니가 시골에서부터 타고 왔대요. 할머니 또 좋았어요? 엄마가 사온 옷이 더 예쁜데 할머니 것도 있어요. 할머니 또 뜯어졌어요. 바느질도 잘 못하면서. 엄마 할머니가 세탁기로 빨지 말래요. 할머니는 우동도 못 먹어요? 이게 뭐가 딱딱하다고. 할머니 또 뱉어? 맨날 사탕 먹고 양칠도 안 하니까 그렇지. 할머니랑 같이 먹기 싫어. 할머니 오줌도 제대로 못 넣어? 할머니랑 같이 자기 싫어. 엄마랑 잘래. 으악. 아빠 또 구더기 나왔어요. 할머니가 옷장에 젓갈을 넣어놨어요. 할머니 왜 그래 자꾸 냄새. 할머니 똥 마려우면 빨리 화장실에 가면 되잖아. 왜 꼭 옷에 쌀 때까지 있냐고. 할머니 또 벗었어? 덥지도 않은데 왜 자꾸 벗어 창피하게. 아빠 할머니가 학교 담 밑에서 그냥 누워자요. 아빠 할머니 다시 가라고 하면 안 돼요? 안 돼. 왜요? 아빠 어릴 때도 따로 살았다면서요. 그래도 안 돼. 엄마니까. 할머니는 아빠 엄마거든. 그럼 아빠 할머니도 우리 엄마처럼 아빠를 사랑했어요? 우리 가족입니다. 엄마, 아빠, 나, 동생, 할머니 이렇게 5명입니다. 우리는 엄마, 아빠가 하는 작은 식당에 삽니다. 할머니가 따로 있는 거. 아빠, 나 또 1cm 컸다. 없는 거.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맨 뒤에 이거는 부모님은 부산에서 작은 중국집을 하셨습니다.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두 분의 힘으로 음식을 만들고 나르고 설거지하고 배달하느라 언제나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셨지요. 가게는 살림방도 딸려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한참 말썽 뿌릴 나이에 사남매야 정신이 온전치 못한 할머니가 뒤엉켜 복작대며 안 그래도 고단한 부모님께 날마다 새로운 일거리를 보태드리곤 했죠. 그림책 공부를 시작하면서 문득 부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엄마의 사랑이란 걸 모르고 자라셨어요. 어린 시절을 엄마 없이 힘겹게 보내셨지요. 아버지가 할머니를 다시 만난 건 어머니와 가정을 꾸리고 난 뒤였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자신을 버린 할머니를 묵묵히 받아들이셨습니다. 억울해하지도 불평하지도 않으셨어요. 그저 한마디 부모인데 웃잘 끼고 그뿐이었지요. 그리고 어머니는 아버지 상처를 이해하셨습니다. 그런 두 분과 할머니를 지켜보며 자랐습니다. 이거거든요. 여기서 처음에 그래도 아버지는 자신을 버린 할머니를 묵묵히 받아들이셨습니다. 그저 한마디 부모인데 웃잘 끼고 그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어머니는 아버지 상처를 이해했습니다. 그런 두 분과 할머니를 보며 자랐습니다. 그런 두 분과 할머니를 지켜보며 자란 건 이제 자기죠. 그쵸? 이렇게 시점이 달라지는데, 이거는 사실 내가 봤을 때는 엄마 시점이야, 엄마 시점. 그쵸? 말은 안 하고 해도. 이거를, 말은 아이 얘기를 하지만, 이런 거를 저는 자기 어린 시절이니까 자기가 썼을지 몰라, 작가로서. 근데 이걸 어린이 책으로 하면 이거를 애들한테 읽히는 거잖아요. 애들한테 읽혀서 이걸 뭐 하려는 건가. 약간의 이제, 암시는 줬죠. 뭐, 아빠, 엄마 사랑해. 뭐 이런 얘기 잠깐 주긴 했는데, 이걸 갖고서 이제 이렇게 쓰면 우리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니까 이제 끌어안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가? 이런 건데, 저는 이거 모르겠어.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애들한테 읽혀주고 뭔가 설명해주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이런 책, 표독도서로 이런 류의 책들을 읽혔을 때 반응이 별로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를 일단 모르고요. 네. 아,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제가 오히려 뭐 그럼요. 받는 어른이죠. 경우는 있어도 애는 전혀 왜 할머니가 이렇게 하는지부터 처음부터 이해가 안 되거든. 얘기가 안 되기도 하고 응. 상당히 불편해서 그럴지도 몰라요. 부모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대충 짐작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못 느끼니까 얘기를 안 하고 할지도 모르죠. 근데 이런 거를 상당히 좋아하고 여기 교대 교수 제일 첫 번째로 나왔어. 이건 근데 본인이 직접 썼네, 김상옥 교수가.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정말 애들한테 필요하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거를 어떡하, 이런 형태로라도 이런 걸 알려줘야 되나? 이걸 왜 이런 걸 해줄까? 난 아직도 이해가 안 가. 이런 얘기를, 이건 그야말로 엄마야. 이건 아버지도 아니고 엄마 입장 같거든요. 엄마 입장에서 봐야지 뭐. 물론 아버지가 할머니를 얻고 오고 뭐 이런 거, 뭐 닦고 뭐 이런 거 많이 하긴 하지만 여전히 엄마가 쳐다보는 건데, 본인이 딸을 시점에서 봤으니까 그런가? 어떠세요? 아니, 김상욱 교수는 이거 어떤 면에서 아이들을 봤으면 하는 거예요? 아니, 그림책이 뭐, 현실을 반영한다는 걸 얘기하는 몰라? 건가? 내 삶의 밑그림으로 뭐, 무슨 밑거리? 제목은 밑그림인데, 왜 했는지 뭐, 나름대로 문학적으로 완성도가 높다라고 보는 거죠. 나름대로. 괜찮다고, 모양은 잘 한 거예요. 압축해서, 그쵸? 압축해서 나름대로 잘 했는데, 내용상으로가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로 뭐, 군더더기 없이 잘 깔끔하게 했다는 느낌은 드는데, 어른 입장에서, 요즘에 나오는 그림책들이 이런 책들이 되게 많이 네, 그러니까 많아요. 어른이 읽으면 너무 그래서 저도 감동적인. 너무 감동받아서 아이들한테 막 이렇게 읽어주면은 애들이 반응이 없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의 느낌이 너무 저는 따뜻하다 싶어서 읽어주면 반응이 없고 그치? 약간 그래? 저는 안 그래요. 저도 안- 그래? 저는 하나도 안 저는 지네. 안 그래요. 비슷한 경험이 있는가 보다. 아니 저는 아니, 아니. 이걸 보고 이 책을 그때 한 그렇지. 거를 슬쩍 보고 사실 이제 그거 그냥 아이들끼리 뭐 수업한 거라서 그냥 관여를 하지 않고 그냥 그거 제가 또 뭐 얘기하는 것 중에서 내버려 두긴 하는 이거 좀 되게 답답하고 그리고 엄마의 시각인 것도 맞고 어쩌라는 건지 어쩌라고. 그런 거지 뭐. 힘들잖아. 것도 있구나. 누구 하나 편한 사람이 없잖아, 여기서. 이 인물 중에. 누구 하나, 그러니까 가족이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러는 거잖아. 아니, 그러니까, 관리가 어쩔 수 어쩔 수 없다. 없다는 걸로 넘기기에는 너무 화가 나던데요. 저는 그렇죠. 네, 예, 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그대로 보여준 거죠 뭐. 그러니까 그렇구나. 나도 약간 찌가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닐 수도 있구나. 난 여자분들은 본인이 겪는 거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남자의 경우는 좀 찡하지 않을까? 자기 어머니니까 그러기도 하고. 비슷한 경험이 있으면 저는 저희 할머니가 이렇게 나중에 이런 정도는 아니신데 굉장히 보살핌이 필요한 상태로 뭐 저희 작은 어머니들이 계시면서 그분들이 보살피시고 막 그랬는데 되게 온 가족이 다 힘들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생각이 나서 조금 더 받아들이기가 편한 것 같고 저는 이렇게 가족이니까 품어야 된다 이런 약간 효를 강요하는 듯한 그런 주제가 저는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연구도 딱 얘기해요. 그런 거 불편한 사람들로 모이. 도덕적인 사람은 아니거든요. 우리 착한 아이 같은 거 되게 싫어하고요.
왜냐면 우리는 가르치지 않는데 그런 경향인 사람은 계속 가르치고 싶어 해요. 애들한테. 계속 옳다고 생각하면 계속 가르치고 싶어 하고 가르치지 않으려고 그러면 본인이 약간 거기에 의심을 해야 되거든. 본인이 의심을 해야지만 추측거리는 거거든요. 간혹 가다가 말이 많거나 너무 도덕적으로 반듯한 사람은 제가 상당히 불편해요. 우리 수업이랑 부딪히는데 우리 수업은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자꾸 그 사람은 뭔가 준비해서 뭔가 애들한테 뭘 자꾸 이렇게 떠먹여주고 싶어 하는 게 천성적이잖아. 전 심지어는 친절하지도 말라 그러는데 애들한테 친절하게 대해주지 말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그게 뭐 천성적으로 이렇게 하면 물 따라 먹을 때서 가만히 보고 있어요. 이렇게 바들바들 이렇게 떠는 애들 있거든요. 그래도 쏟으면 내가 그거 물을 닦아줄지언정 잘 안 도와줘요. 애들은 사실 이 안에 있어도 나와서 먹긴 해요. 왜냐면 나오면 쉬는 거잖아. 왔다 갔다. 쉬니까 오히려 안 하는데 어떤 애는 거기서 이렇게 손이 안 잡혀갖고 이러거든요. 그런 거 그냥 둬요. 그러다가 어느 날 쏟으면 또 쏟는 대로 쏟는 거를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물을 닦아주는 쪽이거든요. 글씨대로 안 하는 건데 일상도 친절하게 안 하는 쪽으로 가는 건데 친절하게 가는 거나 마찬가지로 생각이나 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 미친 개라든가 돼지책 하나 볼까? 돼지책 저거 보면요 맨 뒤에 그거 설명 어디 나오더라? 미친 개에 대해 한 교사는 가장 가깝고 낮은 곳에 있는 존재를 대표하여 나타낸 이야기, 잔인한 인간들의 본성 속에 숨어있는 알레고리를 아이들이 놓쳐버릴까 걱정이 되기도 한다. 아이들에게 세계를 보여주고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동화의 역할이라면 이 작품이야말로 어린이들을 낮은 곳을 향하여 눈 마주치는 경험을 건네줄 충분한 작품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아이들이 이 작품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몇 명에게 억지로 글을 쓰게 했습니다. 아이들은 표현이 서툴고 내포 독자가 아닐지 몰라도 다르게 말합니다. 장은 왜 그 개만 미쳤다고 생각할까? 그리고 그 개를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그 개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럴까? 똑같은 생명이고 그 개도 슬픔과 외로움을 느낄 텐데 라고 썼습니다. 반면에 김은 사람들이 한심하다. 왜냐하면 개를 죽이고 싶어하는 것도 아니면서 이야기를 부풀리고 지어낸 이야기에 들은 얘기까지 넣으면서 개를 나쁘게 만들기 때문이다. 개가 몹쓸 병이 도졌으면 왜 마을 사람들이 한 명도 병에 걸리지 않았을까? 개가 병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억지로 우기는 사람들이 바보 같다고 썼습니다. 뒤 아이에게 독해를 잘못했다고 설명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미친 개라는 제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불량한 자전거 여행을 읽고 삼촌은 불량하지 않다고 깨달은 듯이 신나게 쓰는 것은 그래도 중학생이 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페리논돌만의 주장대로 텍스트에 저항해서 읽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역시 그렇게 저항해서 읽을 수 있는 빈틈이 있는 그림책이 아이들에게 바람직하죠. 심지어는 평론이 한 가지 해석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각대장 조는 그림책 평론에 곧잘 등장합니다. 조는 반성문을 쓰는 과정을 거치며 밝은 동심의 빛, 상상력의 빛, 놀이를 향한 열정은 사그라지고 이제 저는 어른들이 원하는 제도의 틀 속에 갇혀 점점 길들여져 가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작품은 학교와 선생의 권위적 태도를 비꼬고 통렬하게 비판하는 책으로 해석하면서 교사로서의 자신을 반성하고 아싸 잘했어 존 하면서 아이들이 환호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생각도 있습니다. 선생님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사자며 악어며 그런 이상한 사건들을 핑계로 몇 번을 연속으로 지각했으면 화를 낼만하다. 장. 왜 선생님을 안 구해줬을까? 왜냐하면 선생님을 구해주고 선생님에게 억울했던 점도 말하면 선생님이 미안했다고 사과를 받을 수 있는데. 장. 선생님을 구해주지 않았다. 적당한 행동이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선생님은 존을 괴롭히는 사자나 악어나 파도 같은 것을 보지 않아서 믿어주지 않았지만 존은 고릴라를 보고도 모른 척했기 때문이다. 문. 그런데 왜 다음날 존이 학교에 갔는지 모르겠다. 교실에 가면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는 선생님이 있을 텐데 말이다. 김. 바람직한 동심관이나 교사의 권위주의적 태도를 강조하고 설명하게 되면 아이들은 자신들이 읽을 때 느끼는 이런 자신만의 독특한 생각을 감추게 됩니다. 어쩌면 자신의 해석은 틀렸다고 간주하고 스스로 책을 잘못 읽는다고 자책합니다. 아니면 먼저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이 무엇을 강조할지 모르니까요. 아이들이 어떤 책을 좋아하고 어떻게 느끼는지 알기는 매우 힘듭니다. 더구나 우리 아이가 어떠할지 알지 못합니다. 부모가 너무 재미있고 유익한 책이라고 해서 이를 강조하면 아이들은 웬만하면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림책은 옛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문명화의 도구일 수도 전복의 상상일 수도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 그림책 들려주기는 부모의 가치를 강제하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놀라운 상상력이 분출하는 해방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림책을 선정하고 들려줘야 할까요? 시중엔 안 좋은 책이 너무 많습니다. 부모가 우선 위에서 얘기한 기준을 염두에 두고 추천 목록을 참고해서 듣기 책을 선택한 다음 아이들에게 해설이나 감정 변화 없이 읽어줍니다. 뭔지 몰라도 부모가 불편한 책은 읽어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이들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그 중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읽을 책은 아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듣기 싫어하는 책은 아쉽지만 일단 포기합니다. 아이들 삶이 힘들수록 낯설거나 빈틈이 많은 책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미숙한 독자들입니다. 좋은 그림책을 읽어줄 때 아이가 재미없다고 말하면 이를 설명하면서 이해시키려는 태도는 좋지 않습니다. 이보다 아이의 독서 능력이 부족함을 인정하고 쉬운 책이나 일상에서 겪는 책을 선택하는 것이지요. 그림책도 동화책랑 마찬가지로 잘 모르니까, 특히 아이를 잘 모른다고 하니까 그 대신에 아이가 선택하는 거는 문제가 많다고 봐서 이제 여전히 그래도 아이가 저는 이렇게 본다고 생각해요. 학교에서 여전히 보니까 집에서나 엄마가 할 때만 어느 정도 엄마가 생각한 좋은 책을 읽으라고 하고, 근데 거기서 아이가 선택해서 읽기 싫은 거 안 읽는 거죠. 이를테면 이거는 약간 설명하지 않아도 약간 지도하는 성격이니까 좋은 책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는 여전히 밖에서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이상한 책 보는 거는 뭐 그건 그 중에 하나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렇게 전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그림책은 여전히 어렵고 힘듭니다.